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모든 일을 단순화시키는 사람과 그 어떤 일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라면 먹자 했을 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사람은 그래 라고 바로 받아들이고요. 반대쪽은 라면? 사 먹을까? 끓여 먹을까? 봉지라면? 아니면 컵라면? 이렇게 라면 말고 다른 건 없나? 몸에 안 좋을까 봐 이렇게 반응합니다. 순철 씨는 어느 쪽에 속하세요? 네, 그냥 시켜 먹자. 시켜 먹자. 네, 그냥 시켜 먹자. 내가 요리하는 것보다 남들이 요리해 주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요. 이게 단순화시키는 사람의 장점은 하나에 쉽게 집중을 좀 잘하는 잘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장점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이신가요? 모든 게 단순하지도 또 복잡하지도 않았으면 하는 화요일. 네, 답답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12월 1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요. 네. 차분하게 한 거예요. 네. 뭐 반방송 같이 낮방송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보게 되는데. 뭐 별다른 그냥 항상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려고 라면 좋아하고. 라면 자주 드세요? 네, 라면 한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두세 번. 저는 몸을 생각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먹는데. 아, 진짜요? 저는 라면은 진짜 좋아해가지고 몸을 생각 안 하고 먹거든요. 아직 젊어서 그렇지, 20대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키 씨 얘기를 듣지 못했네요, 오프닝 때. 단순해 복잡해요, 오키 씨는? 저 단순하죠. 뭔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하게 상대방이 복잡하게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 먹을래? 봉지라면 먹을래? 사발면 먹을래? 컵라면 먹을래? 그냥 일본 라면 먹을래? 아니면 시켜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로 단순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자, 정리해 보세요. 나 봉지라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 먹는 거죠. 그 여러 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건 그걸 다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를 정해줬는데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오키 씨에게 질문 하나 더. 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 B형. B형. B형인데 단순하다. 보통 남자 B형이 그러지 않나요? 여자 B형도 뭐 저는 B형의 이런 성격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B형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에 속하는데. 그렇죠. 저 바로 저의 그런 모든 표본. 안 그래 보입니다. B형 여성의 표본을 제가. 네. 그렇군요. 네. 저는 O형이라서 더 단순하고요. O형도 그런가요? 약간 O형이 어떤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냐면 예상컨대 네. 뭐 저는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 그게 크게 믿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O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예능기가 강하고 그다음에 딱 뒤끝이 없어요. 하고 이제 열이 받아 하는데 이 O형은 뒤끝이 없죠. 그 다음에는 괜찮고. 그것 B형 아닌가요? 아니 오키 씨의 성격이 그럴 거예요. 아마 B형은 그렇지 않고 단순하고 굉장히 시크하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좀 시크하다. 맞아. 제가 좀 오키 씨가 시크하죠. 애교가 없잖아요. 네.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근사근한 면 뭐 이런 게 없단 네. 말이에요.
오키 씨가 딱 B형의 전형인 것 같고, 그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뒤끝이 있죠. A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렇죠. 복잡한 항상 열어두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다음에 여자 A형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이렇게 잊지 못한다고. 아, 그래요? 첫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이별을 쉽게 못한다 이거죠. 아, 그래요? 남자 A형은 또 아니고? 남자 A형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자가 더 그렇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편단심이라고. A형이 아니라서 모르겠네. 그런지. 그렇습니다. A형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형, B형의 전형을 보이고는 오키 씨와 권순철이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혈액형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둘 거예요. 네. 저 A형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그런 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딱 중간 적당한 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혈액형처럼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좀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권순철과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 은퇴 후에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가 사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귀농 귀촌 라이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이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당하니까 뭔가 좀 학교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B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각박한 도시를 떠나서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살려고 귀농, 귀촌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귀농, 귀촌 가구는 44,586가구로 2013년에 32,424가구보다 37.5% 늘었는데요. 4년 전인 2010년 467가구와 비교하면 약 10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네. 자, 그런데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이 증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와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대가 줄을 이룬 귀농, 귀촌 인구가 40대 이하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거죠. 40대 이하. 네, 40대 이하입니다. 30대도 귀농, 귀촌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0대 이하의 귀농, 귀촌 가구 증가율은 43%로 평균 37.5%를 앞질렀을 정도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삶의 질이나 자연 그리고 뭐 쾌적함 이런 거 이런 가치가 점점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귀농 귀촌을 결심하는 배경이 달라지는 추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1990년대 후반에는 귀농 귀촌의 이유가 주로 그 외환 위기에 따른 실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도시 생활의 대안으로 농업, 농촌과 생태적 가치를 선호해서 귀농을 선택하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도시는 좀 교통도 되게 혼잡하고요. 생활비도 되게 많이 들고 인간관계도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도시에서 점점 소득과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도시 생활에 주는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농촌 생활을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실패할 경우도 많겠죠. 바로 이게 역귀농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했지만 그들 중에 약 30%는 몇 해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역귀농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시골 생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골로 떠나기 전 정립해야 할 것들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네, 이 귀농귀촌을 하려는 명확한 목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 의외로 목표가 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지낼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도시가 싫어서 귀농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볼 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귀농하려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그냥 아니면 도시가 싫어서 아니면 뭐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만 단순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는 우리가 중도에 맞이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버팀목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성공하려면 치밀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듯 귀농귀촌을 위해서도 그런 치밀한 상황 분석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눈앞에 닥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런 무모함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대비한다면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 정립을 위해서는요.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배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네. 몇 개월간이라도 시골 생활을 좀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주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네.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시골에서 살아보면서 이 생활이 나한테 맞는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방법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러한 귀농귀촌 현장 체험 투어를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예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현장 체험 투어가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네. 각 지역마다 고령화, 공동화, FTA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에 그 인구 유입 같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벌이는 귀농 귀촌인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지역의 귀농 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귀농 귀촌인의 집을 운영해서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국내 대기업의 은퇴 예정인 임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말이죠. 귀농귀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텐데요. 꼭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성공하는 귀농귀촌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겠죠. 네, 그렇죠.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농귀촌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데 네. 그런데 비해서 아내는 반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납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 그렇군요. 네. 귀농귀촌인을 만나보면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나마 설득해서 함께 온 가족들은 비교적 잘 적응을 하는데 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골행을 감행한 남편들은 별거하는 것처럼 따로 생활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해서 그냥 혼자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예. 별거하는 건가요? 그건 별거하는 것처럼? 아니고 이제 아내가 반대를 해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남편 뜻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결국 이제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귀농귀촌은 결국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살고자 한 것인데 이 가족과 생이별하듯 떨어져 지낸다면 귀농귀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뭘 하고 살지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은 거기 가서 뭘 하고 살까를 그냥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탐색하고 찾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농업 관련 산업들이 단순히 그냥 농사를 짓는 게 그 끝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가공하고 유통하고 체험하는 것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샅샅이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농가에 직접 가서 한 달이든 1년이든 일해보는 체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면 정착하는 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도 이 실패하는 귀농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또 가장 와닿아요. 뭐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와닿아요. 어떤 건가요? 바로 귀농귀촌의 자금을 올인하지 말라. 약간 좀 남겨두라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여유 자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사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귀농귀촌의 자산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30대, 40대 청장년이라면 올인을 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하겠지만 은퇴층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자금 중에서 일부는 보존하고 도시의 주택도 남겨둘 수 있다면 남겨두거나 주택이나 농지 규모를 축소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1년 만에 귀농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오는 가구가 적지 않은데요. 네. 최소 2년 정도의 생활비는 손에 들고 있어야 조바심이 덜하고 적응기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작은 계획도 너무 빠듯하게 세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또 알아볼 게 있다고요. 내가 살고 싶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돼요. 귀농하기 전에 지역 사회에 대해 잘 파악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걸 수 있는데요. 우리도 도시도 마찬가지로 집을 구하기 전에 그 주변 그 상황에 대해 다 알아보잖아요. 네.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렇죠. 근데 귀농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이란 게 도시 생활처럼 어떤 직업을 얻고 취직해서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지역의 선배 귀농인이나 비슷한 시기에 귀농인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단순한 경쟁보다는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사전에 지역사회 정보를 파악하기에도 좋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오키 씨? 집을 알아보는 건가요? 뭐가 있을까요, 또? 이 귀농귀촌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있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으면 귀농 창업자금하고요. 최대 4천만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비 가운데 60에서 70%가량을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크지 않고 말이죠. 귀농귀촌 멘토들은 통상 200시간 정도의 교육은 반드시 받고 귀농귀촌에 나서라는 당부를 하곤 합니다. 100시간도 모자라니까 200시간까지 더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멘토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야죠. 이렇게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귀농귀촌 교육은 지식이나 이론, 기술 습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앞서서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처럼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공서 직원들을 미리 만나서 정책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이미 해당 지역에 귀농한 도시민들과 사전 교류를 좀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해 둔다면 귀농귀촌 과정이나 정착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면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먼저 교육부터 창업까지 국비 지원 혜택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요. 한결 수월하게 준비 단계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그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농업마이스터 대학 중 2곳을 선정해서 밀착형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귀농 실습부터 창업까지 장시간에 걸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주요 귀농 거점별로 건립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리턴 팜. 네, 스펠링 풀어서 얘기하자면 returnfarm.com 여기로 들어가시면 전국 지역별 귀농귀촌과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1899-9097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과 농지 구하는 정보를 드릴게요.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에 최소 3군데에서 4군데는 골라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를 매입할 때는 주변 지가를 파악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구입하려는 농지가 농지 원부 발급 대상 농지인지 시청이나 군청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입할 부지의 도로와 교통사정, 학교, 병원, 공공시설로의 접근성도 검토해야 하고요. 요즘은 농촌에 빈집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럴듯한 집을 짓고 귀농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고 부담이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하시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성공하는 귀농귀촌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시골 생활을 위해 기본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고 떠나기 전에 정립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서 농촌에서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정보를 참 요새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딱 체감할 수 있는 몸으로 그런 정보를 드릴 거예요. 뭔가 날씨에 관련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관련된 거? 네, 추워진 날씨 때문에 겨울나기가 좀 아. 걱정인 우리 이웃들 계실 겁니다. 네.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리고 이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뉴스에서 이런 게 자주 나오잖아요. 네네. 겨울철에 접어드는 이맘때 소외된 이웃들이 이렇게 항상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뉴스에 종종 자주 나오는데 올해는 특히 기부금이 크게 줄어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이들은 10명 가운데 3명도 안 됐습니다. 기부를 안 한 이들의 60% 이상은 경제적 여유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기부 경험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 이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어요. 이 경제적 이유가. 게다가 정부가 기업체나 개인의 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줄였어요.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겹쳐가지고 지역 복지시설과 민간 봉사단체 이런 것들은 호된 겨울 준비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바우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이 난방비가 없어 추위를 떨어야 하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제도인데요. 에너지 빈곤층이요? 네. 뭐죠? 이 에너지 빈곤층은 말이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211만 원 이하인 동시에 소득의 10% 이상을 연료 구입에 쓰는 이들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에너지 빈곤층으로 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가구의 8.7%에 달하는 158만 4천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8.7%면은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158만 4천 가구라면은 5천만으로 봤을 때 10%로 쳐도 꽤 많은 거죠. 그러게요. 5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 빈곤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에너지 바우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일명 난방카드라고 불리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이 저소득 가구가 있잖아요. 네. 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을 해가지고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의 구입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천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 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 그리고 한국관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광부 할 때 광자예요. 연탄. 한국관계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뭔가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신청은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방송으로 접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 기간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할수록 조금이라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겠죠. 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도 있네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energyv.or.kr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V. 네. energyv.or.kr 이거네요. 그리고 콜센터는 1600-3190번이니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꼼꼼히 물어보셔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겨울철 저소득 가구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이번엔 오키씨 순서죠.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화가로 유명한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당. 그동안은 참 제가 발음하기 힘든 외국 화가의 작품을 그러니까 서양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화가라 그런지 반갑습니다. 그렇죠. 김홍도. 반가워요. 풍속도 반갑습니다. 네. 그 김홍도 하면은 역시 아까 순철 씨가 말했던 것처럼 풍속도가 그렇죠. 되게 유명하죠. 먼저 김홍도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김홍도는 조선시대 영조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 8살 때 당시 문인 화가였던 강세황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림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홍도가 당시엔 영재였나 봐요. 거의 그림 영재.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배웠겠죠. 그리고 어릴 때 그려야 어릴 때 뭘 해야 잘 돼요. 그렇죠. 예능은 어릴 때 해야 돼요. 예체능 다. 네. 강세황은 또 김홍도의 재주를 일찍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화서의 화원으로 김홍도를 추천합니다. 도화서라고 하면 이게 이 나라 일 하시는 분들 거기 그림 그리는 데 아닙니까? 네네. 나라에서 그 그림 그리는 그렇습니다. 관청을 만든 건데 그게 도화서예요. 네. 도화서에 들어간 김홍도는요. 20대에 이미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영조와 당시의 왕세자였던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한때는 중인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인 종육품 벼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예능인이 요런 벼슬까지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조선시대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는 그 종육품까지 올랐는데
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파직됐어요? 네네, 잘못된 일로 파직이 된 바람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벼슬 자리에 연연은 하지 않고 오직 나는 화가니까 그림만 그릴 거야 하고 그림 그리기에만 전념을 합니다. 이제 진정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요. 예, 그런 거죠. 예, 이제 뭐 궁중화가에서 누릴 건 다 누려봤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김홍도의 작품을 보면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네, 김홍도가요 말년에는 농촌이나 전원 생활 등 주변 풍경을 확폭에 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농업이나 어업 장면,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 아니면 아낙네들의 그런 수다하는 장소인 빨래터 이런 것들, 그런 서민의 삶과 밀접한 것들을 주로 소재로 그려서요 풍속화에 능한 화가로 거듭이 났죠. 네. 화가 김홍도 말고 인간 김홍도는 어땠는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해져요. 왜냐면 또 한국 사람이니까, 조선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것도 궁금해지. 지난번에 우리 또 서양 화가들도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잘 네. 살펴봤는데 그쵸. 김홍도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가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약간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권총 자살 막 귀 자르고 막.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동시대의 화가 조희룡은 그의 책에서요. 김홍도는 풍채가 아름답고 마음씀이 크고 넓어서 작은 일에 구속됨이 없으니 사람들은 신성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쓰고 있고요. 식스팩. 네? 식스팩을 가진. 신성 같은 사람. 아니, 신선인데 네. 그게 풍채가 아름다웠다. 그럼 풍채가 그러니까 아지트를 가졌다고. 네. 그리고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은요. 그의 책에서 김홍도의 인품을 보면 얼굴이 청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보는 사람들은 모두 고상하고 세속을 초월하여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영화 배우인가요? 장동건? 네. 그런 조선시대에 그랬나 봐요. 네. 잘생겼다는 얘긴데, 그죠? 네, 잘생기고 성격도 되게 좋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두루두루 평판이 좋은 걸 보니까 김홍도가 얼마나 인성이 밝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김홍도의 풍속화는요. 단원 풍속 도첩 속 그렇지. 그림들입니다. 네. 여기서 단원은 김홍도의 호죠. 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도첩은요. 보물 제527호로 지정됐고요. 총 25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요. 배경도 거의 없고요. 그냥 인물만 거의 그렸고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간결합니다. 색도 거의 칠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김홍도가 공들여서 그렸다기보다는 편안하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림과 채색만으로 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 자체를 돋보이게 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그 25점의 그림 중에서 네. 서당이라는 작품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야, 이 그림 설명 같은 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어두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미술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옛날 서당의 풍경을 알 수 있는 김홍도의 작품 서당입니다. 별다른 배경 없이 인물만 그려서 구성했습니다. 가운데 위쪽에 있는 훈장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두 줄로 나눠 앉아 있는데요. 그 구도가 말의 편자 모양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 학생이 훈장님에게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훈장님의 책상 오른쪽에는 벼루와 먹이, 왼쪽 바닥에는 회초리가 있습니다. 어깨를 한껏 치켜 올리고 있는 만큼 목을 푹 움츠리고 있는 훈장님은 두 손을 양반다리한 무릎에 두었는데요. 눈썹이 축 처져 있어서 표정이 굉장히 언짢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섭다기보다는 대체 이 학생을 어찌할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훈장님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아이가 혼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몸의 방향이 훈장님 쪽을 향해 있지 않고 반대로 돌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등 뒤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날 서당에서 배운 것을 외워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잘했는지 시험하기 위해 책을 등 뒤에 놓고 읊게 했기 때문에 학생은 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외우지 못했는지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헐렁거리지 않도록 발목에 꽉 묶는 데님에 손이 가 있습니다.
외우지 못해서 이미 회초리를 맞은 후에 데님을 다시 묶으면서 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초리를 맞으려고 데님을 풀면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은 이 상황이 그저 재미나기만 합니다. 그림 왼쪽에 나란히 앉은 3명의 학생들은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훈장님과 가까이 앉은 학생이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뭔가 말하려는 듯이 있습니다. 혼나는 학생에게 답을 몰래 알려주려는 것처럼요. 그 다음 두 학생은 웃고 있으면서도 자기 책에 책장을 넘기거나 슬금슬금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숙제 시험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들도 혼날까봐 급하게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림 오른쪽에 쪼르르 앉은 학생들의 시선은 책이 아니라 혼나고 있는 학생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앉은 학생들은 이미 숙제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앉은 학생 중에 훈장님과 가장 가까이 앉은 학생은 혼자서 갓을 쓰고 있습니다. 장가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아서 가장 첫째 줄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줄 가장 마지막에 앉은 학생은 10살쯤 보일 정도로 가장 왜소해 보입니다.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앉은 거죠. 앉은 위치와 앉은 순서까지 김홍도가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그림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뭔가요? 이 그림에서요, 모든 인물들은 다 얼굴이 보이는데요. 단 한 사람만 뒷모습을 그려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네. 그 그림 오른쪽 줄 제일 끝에 앉은 막내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뭔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는 대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렇게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순철 씨는? 글쎄, 지금 그림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하지? 내 숙제 이거 내가 숙제를 잘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뭐 그러게요. 난처한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보태보자면 이 아이는 왠지 오늘 서당에 처음 온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막 혼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당한 거죠. 이 조그만 애가. 그래가지고 대체 이 서당 대체 어떤 곳이지? 나 여기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다.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당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김홍도의 풍속화송 인물들은요 또 모두 이렇게 얼굴형이 둥글둥글해요. 네네. 그리고 되게 푸근해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홍도의 성격만큼 이렇게 조선시대의 인물들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성격 좋게 푸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서민들에게 정겨움이 느껴지고 한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거죠. 네. 김홍도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도 가끔씩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살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이 되는지 일반 쓰레기에 해당이 되는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네, 오늘은 매번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쓰레기, 음식에서 나온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뼈처럼 딱딱한 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알고 있다가도 또 잊어버리기 일쑤이고요. 오늘 제가 한번 더 명쾌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쓰레기 버리실 때 헷갈리지 마세요. 첫째, 과일 껍데기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 배, 감, 귤, 바나나 같이 껍데기가 부드러운 건 음식물 쓰레기가 맞고요. 호두, 밤, 코코넛, 파인애플 같이 껍데기가 딱딱한 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서 동물이 먹을 수 있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딱딱한 껍질을 가진 수박은 예외인데요. 수박 껍데기에는 수분이랑 영양분이 많아서 동물 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수박 껍데기 버릴 땐 잘게 부숴서 버려주세요. 둘째, 동물 뼈입니다. 소, 돼지, 닭 등의 뼈는 동물이 먹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셋째, 생선 가시. 이것도 당연히 일반 쓰레기인 거 이제 아시겠죠? 못 먹는 거니까요. 그렇죠? 넷째, 과일의 씨. 이것도 쉽네요. 못 먹기도 하고 사료로 재활용할 수도 없으니까요.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다섯째, 채소 껍데기. 여기서부터 좀 헷갈립니다. 양파나 옥수수 등의 껍질과 대파, 쪽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과 영양분이 없어서 사료로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드럽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무척 많았을 거예요. 저부터도 헷갈렸었는데요. 여섯째, 계란 껍데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란 껍질에 영양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분들 많은가 봐요. 일반 쓰레기니까 헷갈리지 말자고요. 끝으로 비계와 내장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계랑 내장에는 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아서 퇴비로 만들어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계랑 내장은 말려서 버리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것들 잘 이해되셨죠? 네, 이제 잘 실천해서 모범시민 되시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예. 특히 김장을 하고 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겨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음식물 쓰레기고 뭐가 아닌지 이거는 순철 씨도 약간 살림의 문외한이니까 알려주시게? 아니 저도 잘 몰라서. 아니 살림은 저나 오키시나와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헷갈렸던 경험 있으세요? 간단한 구별 방법이 있어요. 어떤 우리 거죠? 이제 국어를 잘하면 요게 구별이 잘 됩니다. 국어요? 국어? 껍데기. 네. 껍데기는 뭔지 알아요? 껍데기? 응. 약간 좀 딱딱한. 그렇죠. 네. 껍질. 이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물은. 부셔지고 네네. 물은 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고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그러면 달걀은 껍질이고. 껍데기지. 달걀은 껍데기죠. 그래요. 역시 살림의 문외한은 예.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 감귤이나 사과는 껍질이고요. 조개나 계란은 껍데기입니다. 우리말을 좀 잘. 그다음에 뼈다귀.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뼈는 뼈다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뼈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음. 약간 이빨과 이의 그렇습니다. 차이네요. 예. 근데 요새 사람은 다 이빨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빨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치아나. 그렇죠. 그리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고 생선한테 머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대갈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욕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생선 대갈이나 가시, 뼈다귀 이런 것들도 이제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죠. 생선 대가리도요? 오. 못 먹잖아요. 아, 생선 대가리? 그 생선 대가리 보면 그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 대가리 살 바르고 난 그 딱딱한 부분 버려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두개골과 같은 건데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네. 네. 저도 구불법을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을 수 없는 거냐.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거면 인발 쓰레기다. 그것도 이제 정답입니다. 네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처리기에 잘 이제 액체를 제거하시고 그렇게 이제 버리시면 좋겠죠. 네네. 예,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과 함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분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아봤고요. 생활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권순철과 홍옥희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12월 15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